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서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에서 외압을 넣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말 경찰이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멋대로 언론에 공개를 해버렸던 걸까요? 과연 경찰이 이렇게 간 큰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치안감 인사 번복 파동은 현 정부가 경찰 인사와 징계, 감찰 예산과 같은 실질적인 권한을 경찰로부터 회수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몰아주려는 과정에서 빚어졌습니다. 자, 치안감 인사 번복 파동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겠네요. 6월 23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토레스, 처음이지만 강력한 이끌림, 모험에 강한 대한민국 정통 SUV로 태어났다. 새롭게 쌍용 자동차답게 어드벤처러스 토레스. 지금 사전 계약 중.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은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주거, 업무, 휴식의 경계를 지우다. 품격 높은 일상을 만나다. 시대를 앞선 공간 문화의 시작. 동탄 선납숲 공원을 품은 하이엔드 타워빌리지 더챔버 라티파니. 7월 오픈 예정. 1533-5020 더 퍼스트 한양.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낙동강의 녹조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이 물로 기른 농작물에서까지 독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더욱 충격적입니다. 잠시 후 직접 조사를 했던 부경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승준 교수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치 TMI 주제는 뭔가요? 네, 언론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언론에서 잘 거론하지 않는 이 정치와 광고를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언론과 관련이 있어서 언론에서 네. 잘 얘기를 다루지 않는 언론과 네. 광고. 예, 저희 안동 MBC도 좀 연관이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오늘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언론노조와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부 네. 기관의 광고비 현황 자료를 다 공개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전국 노조가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았던 신문사만 한정해서 예. 정부 광고 집행 내역을 전수 분석한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 저도 이 공개한 자료를 전체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4년 동안 상위 10개 언론사의 광고비 점유율이 30%
나타났는데 10개. 이 30개 신문사가 광고비의 30%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10개 신문사가. 그렇습니다. 10개 이 순위를 신문사가. 이 순위를 한번 살펴보면 예. 이 동아일보가 412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예. 이어서 중앙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이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경향신문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언론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요? 네, 지금 10개 신문사가 다 전국 단위를 배포망으로 하는 전국 단위 일간 신문이었는데 대구 경북 지역을 배포망으로 하는 지역 일간 신문인 매일신문이 매일신문. 네, 이 10위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매일신문이 4위인가요? 네, 매일신문이 대단하네요. 네, 4위를 차지했습니다. 매일신문이 지금 대구, 경북만 이렇게 관할하는 신문사죠?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고. 예. 지금 오늘 이렇게 광고 말씀해 주시는 게 방송사는 아니고 네, 신문사만 말씀하시는 거죠? 신문사만? 네, 방송사는 빠져 있고 신문사만 포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안동 MBC는 상관이 없군요. 오늘 얘기가. 네. 이렇게 순위를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메이저 보수 신문 조중동 이렇게 하는데 이 광고 순위는 그 반대군요. 동중조군요. 동중조 그렇습니다. 순위로 1, 2, 3위 차지했고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할 것 같고요. 메이저 3사 이렇게 차지했고 4위를 우리 대구 경북의 매일신문이 차지했다는 거. 이거 지금 광고 순위입니다. 광고 순위. 그리고 진보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한겨레 뭐 경향신문 이 정도가 이제 8위, 10위 뭐 이 정도 차지했네요. 예. 자, 뭐 이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까? 신문사? 네, 뭐 요 정도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19년까지 4년 동안 상위 10개 신문사. 그러니까 상위 10개 신문사의 광고비 점유율이 전체 30%라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상위 20위까지 더하면 거의 절반이군요. 47%. 절반 정도의 신문사 절반 정도의 광고비가 신문사 20곳에 대부분 광고비가 집행이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 신문사가 글쎄요,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네, 지금 뭐 등록된 일간신문, 주간신문, 월간신문까지 포함을 하면 약 3,000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인터넷 신문을 더하면 인터넷 신문이 약 7,000개. 그리고 방송사까지 다 더하면 10,000곳이 넘는 언론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제가 문득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거 혹시 천영길 편집장이 모르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이거 다 알고 계시군요. 알고 있습니다. 신문사만 3,000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와, 저는 한 몇백 개 되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000개고 그다음에 7,000개가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까지 다 합하면 7,000개고 여기에 이제 방송사까지 다 합하면 한 10,000곳 정도. 그러니까 우리 전체 언론이 되겠군요. 우리 전체 언론이 한 약 10,000곳 정도 있다는 것.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정부 기관을 좀 볼 텐데 광고비를 가장 많이 쓴 정부 기관. 이게 뭐 어디로 나타나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이것도 역시 그 신문사에만 광고한 거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신문사에만. 이번에 전국 언론 노조가 발표한 자료가 왜 2020년까지만 있냐면요. 애초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자료 요청을 한 시점이 작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진흥재단에서 이걸 공개하지 않았고 또 이 언론 노조가 여기에 대해서 이 소송을 했습니다. 정보를 공개해달라. 이 와중에 전국 신문 협회에서 지역신문 협회에서 광고비를 공개하는 것은 경영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라고 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이걸 시간이 끌다가 이 자료를 제공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뒤늦게 2020년까지의 이 광고비 자료가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19년까지군요. 저는 그래서 2020년, 21년 거는 혹시 코로나 때문에 광고비가 확 줄어서 이거 조사를 안 했나 이렇게도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앞에서 말씀했던 이야기 드렸던 수치와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광역
자치단체와 그리고 정부 기관, 이 공기업까지 모두 포함해서 1등은 중소기업은행이 4년 반 동안 544억 원을 쓴 것으로 가장 많이 쓴 걸로 나타났고요. 2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65억 원이었는데 눈에 띄는 곳이 3등이 경북도청이었습니다. 경북도청이 3등이에요? 이렇게 네, 신문 광고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정부 기관 중에 3등. 네, 4년 반 동안 319억 원을 썼고요. 예. 그리고 4등이 대구시청으로 228억 원이었고. 4등이, 예. 네, 이 광역자치단체 중에 경상북도보다 인구수가 많은 곳들이 뭐 서울시와 이 경기도 그리고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곳들보다도 경북도청이 광고비를 신문사에 집행한 수로는 훨씬 앞서 나가 있었습니다. 아, 인구 순위로 보자면 광역자치단체 중에 경상북도가 4등입니까? 인구수만 보자면? 인구수만 보자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다음 5등입니다. 네. 아, 그렇죠. 예,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다음에 5등. 인구수로 보자면 5등인데 경북 인구가 꽤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경상북도 인구가 260만이 넘기 때문에 그렇죠. 꽤 큰 자치단체인데 일단 이것과 비교해도 서울시청이 4년 반 동안 218억 원을 썼는데 이 경북도청이 319억 원을 썼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자료 말고 이걸 319억 원을 4년 반으로 나누면 이 사실 1년에 한 60억 정도 썼다라고 볼 수 있는데 4년으로 나누면 경북도청이요? 네. 한 80억 되는 거죠. 482, 32니까. 예. 네, 4년 반으로 나눠야 4년 되니까. 반이니까. 그렇죠. 예, 한 60억. 네, 1년에 뭐 한 60억에서 65억 원 정도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제가 따로 정보 공개 청구해서 확보한 이 방송국과 그리고 이 다른 인터넷 신문까지 집행한 걸 보면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이 매년 100억 원 이상의 광고비를 쓰고 있습니다. 아, 매년 방송사까지 다 해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가장 광고비를 많이 쓰는 광역자치단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의외인데요? 저는 저 수도권 이쪽에 더 많이 쓸 것 같은데 광고비로. 의외로 경상북도가 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월등히 1위네요.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게 뭐 일단 경상북도를 포함해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 광고비를 쓰는 데 있어서 지역 신문에도 광고비를 집행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전국 일간지에도 광고비를 집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광고비를 쓰는 곳이 많기는 합니다. 게다가 기초자치단체별로 언론사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광고비를 집행하기도 합니다. 실제 서울역에 내리면 전광판에 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수치거든요. 일단 홍보의 범위가 수도권에도 해야 되고 경상북도 도내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은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이 광고비를 많이 집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이 경상북도정과 관련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이 홍보와 관련 홍보성 기사도 써줄 것을 많이 좀 요청하고 있다. 이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그 지방자치단체 그 입장에서 보면은 뭐 광고 채널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신문사도 있고 방송사도 있고 뭐 포털 뭐 사이트도 있고 기타 인터넷 유튜브 뭐 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이쪽에 좀 더 신문사나 방송사 이쪽에 좀 더 집중해서 광고비를 편성하고 저쪽 수도권 쪽은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유튜브 등등 다른 채널을 광고를 좀 더 비중을 많이 둬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거 뭐 자료가 나온 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제가 그 2019년 20년 자료를 따로 이제 전국 광역지자체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에서 분석을 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가 압도적으로 1등이었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 경상북도 도정과 관련해서 이 비판적인 보도를 찾아보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예, 이게 비판적 보도를 잘 할 수 없는 환경을 좀 만들어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렇죠? 네. 광고를 통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보도를 어떤 좀 요청하는 네. 이런 관행은 좋지가 않습니다. 예. 네. 저희 안동 MBC는 이런 거 철저히 배격하는. 우리 비판 기사 상당히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항상 시끌시끌합니다, 저희가. 네, 광고비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겠는데요, 지금 이 방송 내용을. 네. 자, 그렇고 우리 경상북도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 말씀하셨고, 다음 대구도 상당히 높고, 그다음 또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뭐 기초자치단체는 그럼 어떨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예. 예, 제가 따로 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의 4년 반 동안 광고비 현황을 추려봤는데, 네. 이 가운데도 좀 눈에 띄는 시군들이 보였습니다. 예. 일단 전국에서 가장 이 광고비를 많이 집행한 기초자치단체는 경남 창원시로 4년 반 동안 67억 원을 신문사에 광고비로 집행을 했고, 예. 2위가 포항시청으로 45억 원을 신문사에 집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창원시청의 경우에는 인구가 100만이 넘는 그렇죠. 도시고, 예. 이 포항시청은 포항시에도 인구가 50만이 넘는 50만 넘죠. 도시인데요. 예. 네, 3위가 경북 의성군이었습니다. 의성이 3위예요? 네, 44억 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위예요? 네, 의성이? 전국에서 3위입니다. 와, 이거 의외인데요? 네, 이거는 이 의성군이 예. 신문사를 통한 지역 홍보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언론 홍보에 좀 이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이 신경을 좀 많이 썼다.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양면이 다 있는 겁니다. 이거 바람직한 맞습니다. 면도 있고, 예, 좀 안 좋은 예. 면도 있고, 예. 네. 그리고 이 10위권 안에 또 들어와 있는 경북 북부 지역의 지자체가 두 곳이 더 있는데요. 예. 안동시청이 이 신문사에 31억 원을 써서 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에는 8위, 상주시청이 28억 원을 써서 9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 앞서 살펴봤던 이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이 순위권에 대거 포진해 있는데, 이 가운데 의성과 안동, 상주 이 세 곳의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경북도 상당히 이 광고비 비중이 높고, 또 경북 안에 있는 또 시군들도 광고비 비교적 좀 많이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군요. 네. 자, 이렇게 정부 기관의 광고비 지출 현황 살펴봤는데, 이게 정치와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한수원이죠. 이 원자력 발전소와 이 수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수원의 이 광고 집행 현황을 보면, 그동안 언론의 보도 논조가 친원전 성향이었던 언론의 광고를 집중적으로 집행을 했고, 또 원전의 비판적인 언론에는 또 소극적으로 광고 집행을 했거든요. 이걸 비춰봤을 때 지자체 역시 특히 경북 지역의 자치단체가 광고비 집행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자치단체의 치적이나 좀 홍보하는 내용의 보도를 많이 했음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반면에 비판적 보도는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에는 또 이 민선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선거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선거 시기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광고비를 좀 집행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앞서 대구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매일신문의 광고비 집행 순위가 전국 언론 중에 4위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내에서 보더라도 이 매일신문사 한 곳에
이 대부분의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대구 경북에서 광고비 집행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이게 그 지역 차원에서 보면 특정 언론사와 이 정치 권력이 조금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 우리 청취자분들 입장, 그 시민 입장에서 봐서요. 이 언론사와 지방 정부의 관계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지자체가 이 광고를 집행하고 언론사에게 광고비를 지불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광고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 시청자, 청취자들께서 신문이나 방송을 보실 때 어떤 지자체에 아주 긍정적인 보도가 나왔다면 혹시 광고가 없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것이 제가 여러 차례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광고비로 집행은 됐는데 이게 사실은 기획기사라는 형태로 기사가 광고 내용과 비슷한 형태의 기사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뒷거래네요. 한마디로 뒷거래.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언론을 똑똑하게 보려면 나와 있는 광고와 기사의 논조를 함께 좀 비교해 보신다면 언론이 제대로 된 보도를 하고 있는지 감시도 하실 수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광고비를 집행하는 이 지방 정부에 사실 언론이 좀 종속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높습니다. 이 언론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광고비로. 하지만 이 언론의 공공성, 이 공정성, 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 광고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언론 지켜 나가야겠습니다. 저희 안동 MBC도 그렇고 라디오 오늘도 그렇고요. 앞으로 뭐 종속되지 않는 방송이라는 거 우리 천영길 기자가 입증해 주실 거죠, 앞으로? 뭐 당연히 입증해 드려야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민 천영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Amazing performance. 완전 멋져요. Oh my.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국이 다 한다. 한옥 인테리어에 푹 빠졌어요. 집안은 당연히 IoT로 꽉 찼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한국이 다 한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또 한 번 해냅니다. 양궁 대표팀 정말 대단합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한국이 다 한다. 왜?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30분, 29분이군요. 29분 3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시원을 시작하죠.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문제죠. 여름만 되면 낙동강이 녹조 라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낙동강 물로 생산된 농작물에서까지 이 녹조 독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건데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낙동강 쌀을 직접 조사 연구하신 분이죠. 부경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승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승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3월이었죠. 이승준 교수님께서 환경운동연합의 의뢰로 직접 낙동강 하류의 노지 쌀에 대한 검사를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자, 당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검사한 농작물은 작년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수확된 작물이며, 낙동강 인근에서 재배되는 작물로 저희가 녹조가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물질이 과연 농작물에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녹조 독성 물질은 작물에 축적된다는 연구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과연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연구가 아직 안 돼 있었고, 이런 부분에 의뢰가 와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 결국 우리 한국인이 자주 먹는 쌀, 배추, 무, 상추 등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쌀에서 보면 약 1kg, 쌀 1kg에 마이크로시스틴이 2 마이크로그램 정도 검출이 되었는데요. 예. 개인의 쌀 섭취량에 따라 다르지만 새끼 모두 쌀밥을 먹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나 프랑스에서 제시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의 제한 섭취량의 기준보다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 1kg에서 한 2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 네. 기준은 미국 기준이나 프랑스 기준에서 보자면 가이드라인보다 높다, 많이 검출됐다는 말씀이시고. 네. 자, 마이크로시스틴 이거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게 어떤 네. 물질인지, 독성이 뭐 어느 정도 강한 건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여름만 되면 저희가 녹조에 대해서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강물이 그냥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 외에도 이제 녹조를 형성하는 특정 남세균들, 모든 남세균들은 아닙니다만 특정 남세균들이 삭스톡신, 아나톡신, 마이크로시스틴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예. 그 중에서도 강이나 호수에서 이제 주로 검출되는 독성 물질이 마이크로시스틴인데요. 간 독성 물질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음용수 기준으로 마이크로시스틴의 기준은 1ppb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단위라서 쉽게 제가 표현을 하면 1리터 물병에 한 방울 정도 있으면 이제 우리 몸에 안 좋다라고 판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낙동강 페놀 사건이 굉장히 유명해서요. 흔히 많이 아시죠? 이제 흔히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페놀의 음용수 기준이 5ppb인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1ppb로 관리한다라고 하면 독성이 얼만큼 위험한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렇게 마이크로시스틴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간과 관련된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요. 특히 간에 이미 병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또 몇몇 연구 결과들을 보면 간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밖에도 신장이나 생식 독성, 특히 이제 정자수 감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현재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이거 무시무시한 물질이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낙동강 페놀 사건 때문에 페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안 좋은 물질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이 5ppb라는 건데, 마이크로시스틴은 1ppb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페놀보다 5배는 더 안 좋은 거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네, 수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치만으로 보자면 그렇죠. 예. 페놀보다 한 5배 나쁜. 일단 알겠습니다. 예. 자, 이런 독성 물질이 나온 쌀이나 농산물을 사람이 먹게 된다면 이것 또한 상당히 위험한 일일 것 같은데, 대체 낙동강 물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물로 키운 농산물까지 이렇게 위험해진 걸까요? 우리는 이제 흔히 가정에서 수돗물 틀면 사실 굉장히 깨끗한 물이 나오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강 근처에 살지 않는 이상 강의 오염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녹조는요, 농업, 축산업, 공업 등이나 인간에 의한 이제 활동으로 환경 파괴로 사실 비롯된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강에서 너무 영양분이 많이 유입되는 현상을 저희가 이제 부영양화라고 하는데요. 부영양화. 네, 이런 부영양화가 녹조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굉장히 더웠잖아요. 예.
네, 그런 기후 변화가 이제 녹조를 더 가속화합니다. 흔히 비가 내리면 녹조가 안 생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요, 인근 주변에 있는 토양이 강으로 유입되면서 더 많은 녹조가 생성될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비 오면 네. 왠지 좀 정화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예, 보통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비가 내리면 토양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영양분이 더 유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녹조 현상은 이제 우리 흔히가 먹는 물만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요. 사실 선진국에서 보면 녹조가 만들어내는 이런 독성 물질은 먹는 물뿐만이 아니라 레조 활동, 어업 활동, 그리고 또 공기 중으로도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연구를 보면 농업 활동으로도 결국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라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고요. 당연하지만 우리 인간은 강과 호수의 물을 이용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의 오염이 우리 물뿐만이 아니라 밥상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 사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기관, 뭐 환경청이 되겠죠. 이런 데서 좀 나서서 추가 연구를 한다거나 뭐 대응책을 내놓는다거나 해야 될 텐데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면서요. 정부가 나름 조치는 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녹조에 대해서 조금은 더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이제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선 우리나라는 해외 다른 선진국과도 다르게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이런 물질에 대한 음용수 레조 활동 기준조차도 아직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이런 기준 마련. 미국에서만 보면 애완견 레조 활동 기준이 있는 거에 비하면 매우 느린 편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농업용수나 농작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한쪽에서는 저 샘플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번에 쌀 검사할 때. 아니면 우리가 보통 밥 먹을 때 이제 쌀 안 칠 때 쌀을 깨끗이 씻어서 안 치지 않냐. 근데 이거 씻지 않고 그냥 검사했다. 뭐 이렇게 좀 연구 결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조사를 주관하신 분으로서 이 연구 신뢰성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 조사 결과가 이제 마이크로시스틴의 농축된 정도를 파악했다. 즉 이제 밖에 묻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안으로 들어가는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씻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밥 짓는 거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시스틴은 일반적으로 300도 이상에서 분해가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300도 이상 가열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 마이크로시스틴은 우리가 가정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분해할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군요. 그러니까 쌀 표면에 있는 걸 조사하신 게 아니라 그 쌀 알갱이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이크로시스틴 양을 조사했기 때문에 씻고 하나 안 씻고 하나 마찬가지다는 말씀이시고 밥을 지어도 높은 열을 가해도 이게 분해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낙동강의 녹조 발생은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녹조 발생이 강의 생태계를 해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건강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요. 해마다 매스컴에서 녹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너무 동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녹조가 심할 때 레조 활동과 어업 활동을 제한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또 앞서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결국 녹조가 이런 환경 오염이고요. 이런 환경 오염은 결국 우리 밥상까지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도요. 저희가 계속 물을 정화해야 되는데 엄청난 돈을 쓰고 또 관리하는 데 비용을 쓰기 때문에 해마다 경제적 비용이 또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자, 낙동강의 녹조 독성 물질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저는 녹조 문제는 결국 환경 문제, 환경 오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을 너무나도 그동안 함부로 사용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하고요. 환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인데요. 우리 환경은 후손에게 빌려 쓰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기후변화, ESG 등 굉장히 다양한 환경 슬로건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녹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확률적인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고 또 이런 오염이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우리 밥상까지 올 수 있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 드리고 싶다면 이제 정부기관이 지금보다 더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을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논의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낙동강 보의 완전 개방 요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다 개방해야 된다, 보를. 그래야 녹조를 없앨 수 있다. 이런 요구가 많은데,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에 갇힌 그 낙동강 물을 이용해서 뭐 농사도 짓고 뭐 수상 레저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요? 세계 각국들이 이제 녹조 독성 물질에 대해서 음용수, 레저 활동, 어업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안전 조치 없이 레저 활동을 권장하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쉽게 생각해 보면 성인과 달리 체중이 적고 이제 또 어린아이들이 수상활동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을 삼킬 위험이 더 높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러면 훨씬 더 위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어른들도 많이 먹는데요. 뭐 수상활동하다 그렇죠. 보면 예, 아이들에겐 훨씬 더 치명적일 수가 있다. 아, 우리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이 녹조 없애는 방법, 이 보호 완전 개방이 최선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보시기엔? 녹조는 앞서 이야기 드린 부영양화가 첫 번째, 그리고 기후변화, 그리고 유속의 느림으로 인해서 녹조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속 문제가 아무래도 보호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호 개방의 요구가 계속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낙동강 쌀의 녹조 그 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의 유해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부경대학교의 식품영양학과 이승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인철의 시사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해야겠네요. 고환율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1,300원 돌파했죠. 원달러 환율이 최종적으로도 돌파 1,302.5원으로 마감했는데 자, 이 환율이 이렇게 고공행진 중인데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 확산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주식시장은 지금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고요. 또 환율은 천정을 뚫었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한 28포인트 추가로 내려서 2,314까지 밀렸습니다. 1년 7개월여 만에 가장 낮았고요. 코스닥은 더 떨어졌죠. 이틀 연속 4%대 하락하면서 700선 지지 여부가 좀 불투명해졌는데 환율이 더 불안합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4원 50전 올라서 1,301원 80전입니다. 아, 그래요? 1,301원 이게 외환당국이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300원 선을 뚫었는데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7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데 이 얘기는 환율이 올랐다라는 건 물가의 직격탄입니다. 우리가 원자재,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똑같은 수량을 사더라도 달러를 더 얹어줘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경제 시간에 배운 게 뭐냐면 환율 상승하면 수입 기업들은 참 어려워지고 대신에 수출 기업들은 좋아진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뭐 이렇게 환율이 너무 뛰면은 수출 기업들도 역시 힘들다는 그런 매스컴 보도가 있네요.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수출 기업이나 수입 기업이나. 왜냐하면 지금 달러만 강세입니다.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 일본의 엔화 모두 약세입니다. 같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상대적으로 더 이득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출 기업이 우리나라 환율만 올라가면 우리 돈 가치만 떨어지면은 우리 제품이 싸지니까 해외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지만 다른 나라 그 환율도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 기업도 마찬가지로 힘들다는 말씀이시고 자 금융 위기 수준을 넘어선 이 환율 시장 그렇다면 이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지금 마지노선으로 이겼던 이제 원달러 환율 1,300원이 뚫었기 때문에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악몽, 이 트라우마가 떠오르는데요. 당시에 원달러 환율은 900원에서 1,000원대 등락을 거듭하다가 그해 9월과 10월 사이, 한 달 사이에 1,400원대로 폭등합니다. 근데 올해 초도 너무 비슷한데요. 올 초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였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1,200원대 뛰었고요. 급기야 1,300원까지 돌파한 겁니다. 이런 추세로라면 1,400원도 넘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도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구두 개입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환율 하락을 막기에 원화가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축통화국인 미국과 다시 통화수화풀을 체결해 한다. 다시 완전판을 좀 확보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당시에 우리나라 미국과 통화수화풀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한미 외환 당국, 통화 당국자들이 지금 이제 비밀리에 통화수화프 얘기를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불과 몇 년 전에 이 통화수합 체결할 때 우리 이인철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지금 또렷이 나는데 이 통화수화프라는 거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쉽게 설명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갖다 쓰는 겁니다. 미국이 원화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달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이제 외환시장 방어를 위해서 달러를 쏟고 있고 또 수입하는 원자재를 달러를 갖고 쓰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 달러 국간이 좀 비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해외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달러가 귀해지다 보니까 환율이 점점 올라가는 거. 그래서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달러를 우리나라에 들여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장이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집도 사지 말라는 그런 언급까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지금 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롬 파웰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미국의 중앙은행장인데요. 오늘 상원은행위원회 출석해서 연설을 했는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가 후퇴하고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이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의도한 결과는 아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공식 인정한 겁니다. 그동안 이제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해왔던 것과는 100% 입장이 달라진 셈인데요. 그러면서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의 목표 물가 상승이 2%로 낮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때까지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계속 올리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전해지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하락했습니다만 오늘 지금 아시아 증시 그리고 개장한 유럽 증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처음에 딱 생각난 게 지금 우리 새로운 정부가 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도 낮추고인가요? 안 바꾼가요? 어쨌든 낮추고 LTV도 완화하고 80%까지 대출도 늘려주고 이게 좀 거꾸로 가는 정책 아니냐. 집 사는 걸 좀 말려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 이 집 사는 걸 좀 오히려 부추기는 정책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일단 이 거래 비용, 주택 구입 비용을 좀 줄여주겠다고 해서 최초 이제 취득세의 경우에는 이제 200만 원 정도 깎아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개인의 판단이겠죠.
그렇군요. 예. 자,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생산 현지의 물가가 사상 최고다. 이 얘기는 아직 소비자 물가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요. 한국은행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한 달 만에 0.5% 또 올라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9.7%가 높아서 18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전쟁, 공급망 차질 장기화로 국제유가, 곡물,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공산품, 서비스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품목별로 보니까 돼지고기가 한 달 새 한 21% 뛰었고요. 휘발유가 9.8%, 경유가 8%, 달걀도 4.8%, 국제 항공 여객선 가격, 햄버거 피자 전문점 가격 모두 뛰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현지 물가이기 때문에 이게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면 6월 물가도 5월에 5.4%를 뛰어넘어서 5% 후반 내지는 6% 돌파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정말. 자, 정부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뭐 벌써부터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 온라인 이제 부동산 커뮤니티에 이제 상생 임대인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관련 게시글이 뭐 1000여 건에 달하는 정도로 폭주하고 있는데요. 주로 내용이 내가 상생 임대인에 해당되는 이제 그 기준 요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기준은 세입자가 누구든지 간에 직전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계약을 맺은 집주인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전세 끼고 갭 투자했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세 끼고 산 집주인이 전세 계약 만료 이후에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도 상생 임대인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건데요. 다만 이 집주인이 2024년 연말 이내 두 번째 임대차 계약 당시에 5% 이내로 또 맺었다. 이때는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아서 실거주 2년 요건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 많구나. 해외에 집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문의가 많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뭐 8월에 우려했던 전세 대란에 다소 숨통이 좀 튀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사실 기사를 봤는데 상당히 좀 복잡한 것도 있고 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상생 임대인 이게 사실은 급격한 전세금 상승을 막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좀 실효성이 있어 보입니까? 상생 임대인 제도가? 일단 상생 임대인의 경우에는 이제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건 계약갱신권을 한 번 다 쓰고 새로 새롭게 이사할 경우에는 그 주변 시세에 맞춰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평균 한 2년 동안 전세값이 수도권의 경우는 한 30%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른 전세값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반전세, 반월세로 이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임대인들한테 이제 팁을 줬기 때문에 당근을 제시했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이제 전세값을 좀 올리지 않고 5% 이내로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이제 실거주 요건 인정받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임대료를 5% 이내로 이제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또 한편에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보다 뭐 2, 3억 비싸졌다 그랬잖아요. 전세금이 올랐는데 그 이번에 그 시세에 맞춰서 확 올리고 2년 후에 그때 가서 뭐 상생 임대인 하겠다 이런 사람들 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 기간이 상생 임대인 주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혜택은 2024년 연말 이내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그때 계약을 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